모성 원형입니다. 모든 원형이 그렇듯이 모성 원형도 끝없이 많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 단지 몇 가지의 전형적인 형태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적인 어머니와 할머니, 계모와 장모 및 시어머니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밖의 여인, 유모나 보모, 조상할머니나 백색의 여인, 민담에 나온 유령으로 성에 출몰한다. 예, 이런 여인보다 보다 높은 의미에는 여신, 특히 모성신, 성처녀, 지혜의 여신, 소피아 등이 있다. 또한 구원을 희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낙원, 신의 나라, 천상 예루살렘이 되기도 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는 교회, 도시, 나라, 하늘, 땅, 숲, 바다, 고요한 물, 물질, 지하세계, 그리고 달이 있으며 보다 좁은 의미로 출산 및 생성처로서의 논밭, 정원, 바위, 동굴, 나무, 수원지, 깊은 우물, 세례반, 그릇으로서의 꽃, 마법의 원으로서 혹은 어린 제우스에게 젖을 먹였다는 염소의 뿔로서 나타난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자궁, 모든 구멍 형태, 요니, 요니가 뭐죠? 요니는 여성의 음부나 자궁을 나타내는 범어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여성이 가지는 생식력의 표상으로서 예배의 대상이 되는 여음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요니 빵 굽는 오븐, 요리 냄비, 동물로서는 암소, 토끼, 도움을 주는 일반 동물이 있다. 이 모든 상징들은 궁극적이고 유익한 혹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양가적 측면으로는 운명의 여신, 파르젠, 그레엔, 노르넨이 있으며 부정적으로는 마녀, 용, 거대한 물고기와 뱀같이 모든 것을 삼키고 칭칭 감는 동물들, 그리고 무덤, 석관, 물의 심연, 죽음, 유령, 그리고 어린이를 놀라게 하는 괴 등이 있다. 이렇게 열거한다고 해서 전부 다 망라했다고 할 수는 없다. 단지 모성 원형의 본질적인 특성만을 시사할 뿐이다. 모성 원형의 성질은 모성적인 것이다. 그것은 오로지 여성적인 것의 마술적인 권위, 상식적으로 이해를 초월하는 지혜와 정신적인 숭고함, 자애로움, 돌보는 것, 유지하는 것, 성장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영양을 공급하는 제공자다. 또한 그것은 마술적 변형의 터고 재생의 터다. 도움을 주는 본능이나 충동이며 비밀스러운 것, 감추어진 것, 어둠, 심연, 죽은 자의 세계, 삼켜버리고 유혹하고 그리고 독살하는 것,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모성 원형의 특징들을 나의 책 변환의 상징에서 충분히 묘사했고 해당되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증거. 나는 거기서 이러한 특징들이 가진 대극성을 사랑하면서도 엄한 어머니로 묘사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역사적 유비는 마리아일 것이다. 마리아는 중세 시대의 비유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묘사되기도 한다. 인도에서 대극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것은 칼리일 것이다. 삼켜 철학은 모성 원형에서 프라크리티의 개념을 부여하여 나타내는데 그것은 기본이 되는 특징으로서 세 가지의 군화로 나누어진다. 즉 자의 정열 그리고 암흑으로 사트밤, 라자스, 타마스라고 한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세 가지의 모성적 측면인데 돌보고 기르는 자비와 열광적인 정동과 지하계적인 어둠이다. 푸르샤 앞에서 프라크르티가 분별하는 인식을 상기하도록 춤을 추는 철학적 전설의 특징은 모성 원형에 직접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마 원형에 속한다. 이 아니마 원형은 남성 심리학에서 흔히 모성상과 혼합된다. 어머니에 관한 민족 심리학적 형상이 비록 보편적인 것이라고는 해도 이런 상은 임상적인 개별적인 경험에서는 근본적으로 변한다. 임상 경험에서 우리는 먼저 개인적인 어머니가 가지는 겉보기에 어마어마한 중요성에서 깊은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개인적인 어머니의 형상이 인격 심리에 많이 등장하면 할수록 인격 심리학적 견해는 물론 이론조차도 개인적 어머니에게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다 아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하기 위해 나는 정신분석 이론과 근본적으로 견해를 달리한다. 즉 나는 개인적인 어머니의 단지 제한된 의미를 부여할 뿐이다. 문헌에서 묘사하고 있는 어린이의 정신에 미치는 어머니의 모든 영향은 개인적인 어머니로부터 나온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어머니에게 투사하고 있는 원형이며 이것이 어머니에게 신화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권위, 심지어 누미노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병인적 또는 외상적 영향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인 어머니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성격 특질이나 태도에 해당되는 경우고, 둘째는 어린이 쪽에서의 환상적인 투사 때문에 그런 특징이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다. 프로이트는 진정한 신경증의 원인이 처음에 짐작했듯이 외상적 작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아기 환상의 특이한 진전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진전이 어머니 편의 해로운 영향 때문일 가능성은 거의 부인할 수 없다. 그 때문에 나는 유아기 신경증의 근거를 무엇보다도 어머니에게서 찾는다. 왜냐하면 첫째로 아이는 신경증보다는 정상적 발달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 둘째로는 결정적인 장애의 원인들이 대부분 부모에게서, 특히 어머니에게서 월등히 많이 증명된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이다. 비정상적 장애는 단지 부분적으로만 개인적인 어머니와 관련된다. 왜냐하면 그 환상 내용은 사람들이 실제의 어머니 탓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동떨어진 진술을 분명하고도 틀림없이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화적 사상이 개입될 때 특히 그러하며 유아기 공포증에서 자주 그렇듯이 어머니는 동물, 마녀, 유령, 사람을 잡아먹는 여자, 자웅동체적 인간 등으로 나타난다. 환상들이 늘 신화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만약 그것이 신화적이더라도 반드시 무의식적 전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민담과 같은 것을 이야기해준다든가 우연히 무엇을 지적하는 데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례를 조심스럽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그것은 실질적인 이유에서 어른들의 경우에서보다 훨씬 덜 문제가 된다. 어른들은 치료 중에 그 환상들을 거의 항상 의사에게 전이시키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환상들은 투사된 상태에서 발견된다. 그 환상들을 알아차리고 바보짓이라고 제쳐놓는 것, 최소한 오랫동안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원형들은 모든 정신에 양도할 수 없는 구성 요소에 속하며 칸트가 말했듯이 어두운 표상들의 영역에 묻힌 보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민담은 무수히 많은 보석 주제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어떤 원형은 단순히 화를 돋우는 선입견 정도가 아니다. 그저 잘못된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것 자체는 인간 시몬의 가장 고귀한 가치에 속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모든 종교들이 올림푸스 산을 가득 메웠다.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제쳐두는 것은 바로 가능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투사를 해소하여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밖으로 보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내용을 되돌려야 하는 것이다. 모성 컴플렉스. 모성 원형은 이른바 모성 컴플렉스의 기초를 이룬다. 인과적으로 증명할 만한 어머니의 참여 없이도 모성 원형이 성립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다. 나의 경험에 따르면 어머니는 특히 유아기 신경증 혹은 그 원인이 틀림없이 초기 소화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신경적인 경우에 그 장애를 일으키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같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어머니의 본능 영역이 장애를 받게 되므로 원형들이 배열되는데, 그것들은 낯설고 자주 불안스러운 요소가 되어 아이와 어머니 사이에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걱정하는 어머니의 아이들이 보통 꿈에서 어머니를 한결같이 악한 동물이나 마녀로 본다면, 그런 체험은 어린이의 마음의 분리를 일으켜서 신경증이 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깊은 이론을 드러내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원형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임상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여기서 실제 경험, 여기서 어머니하고 관계해서 우리는 임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특히 정신증이나 정신병이나 아니면 보더라인, 경계선 인격 구조를 가지신 분들 공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는 것은 모성 대상과 아이 간의 초기의 모자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엄청난 데미지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나쁜 배드 아브젝트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원형에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어머니하고의 대상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융도 못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그것이
부모가 고의적이건 고의적이 아니건 그냥 과실이건 아니면 부모의 좋은 뜻이건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관계에서 어떤 서로가 잘 섞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매칭이 잘 안 되는 상황이면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게 이렇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이가 데미지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아이는 여러 가지 모성상을 경험하는데 우리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이걸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이 어떤 여기서 멜라니 클라인 같으면은 배드 아브젝트하고 굿 아브젝트가 초기에는 분열돼서 경험된다. 그러다 나중에 편집 분열적 자리에서 우울적 자리로 넘어가면서 같은 어머니가 한쪽에서는 자기를 따뜻하게 사랑해주지만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어머니 이 두 가지 굿 아브젝트와 배드 아브젝트가 하나의 아브젝트의 두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아이가 성장해 간다. 이런 이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어떤 배드 아브젝트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융의 얘기로 한다면 어떤 원형들을 체험할 텐데 어머니 원형 그래서 여기서 모성 컴플렉스가 나오는데 어머니의 특정한 어떤 원형들에 의해서 꿈도 꾸고 생각도 하고 놀래기도 하고 거기에 반응하기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원형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 어머니하고 인터랙션, 인터서브젝트하고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 어머니라는 이미지 자체가 인터서브젝트하게 어떤 이 대상관계, 오브젝트 리레이션, 인터퍼스널 리레이션십에서 오는 것인지 실제 대상관계에서, 실제 대인관계 때문에 트리거 돼서 여러 아이가 여러 이미지를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어머니하고 상관없이 원형으로부터 출현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백하게 가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이 실제 임상에서는 어느 쪽에서 왔건 아이들이 굿 아브젝트와 배드 아브젝트가 분열돼 있어서 거기로부터 고생하고 있는 실제 상황들을 접하면서 임상적으로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데 그 원인이 이 원형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 대상관계나 대인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명백하게 가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이론이 맞다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임상적으로는 이미 어떤 데미지가 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를 잘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부모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깊은 정서들을 이해하는데 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겪게 되는 것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원형의 출현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모성 대상의 양육 실패에서 오는 부분이 더 큰지 이거 자체를 만약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이걸 이해한다면 좀 더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을 아니면 이미 어린 시절에 그 체험을 가졌던 어른들을 돌볼 때 큰 도움이 되겠지만 명료하게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보죠. 아들의 모성 컴플렉스입니다. 206쪽. 모성 컴플렉스의 작용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 각기 다양하다. 아들에 대한 모성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작용은 동성애, 돈후왕 같은 호색벽, 경우에 따라서는 성불능증으로 나타난다. 동성애에서는 이성의 요소들이 무의식적 형태로 어머니에게 부착되어 있고 돈주왕 같은 호색벽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모든 여성에게서 어머니를 찾는다. 아들에 미치는 모성 컴플렉스의 작용은 키벨레, 아티스 유형,
의 표상에 묘사된다. 그것은 광기, 이른 죽음으로 표현된다. 아들의 모성 컴플렉스는 성이 다른 만큼 순수하지 않다. 모든 남성들의 모성 컴플렉스에서 모성 원형과 나란히 성적 반려자의 원형, 즉 아니마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차이 때문이다. 어머니는 미래의 남성이 만나는 가장 최초의 여성적 존재인데 그것은 요란하게 또는 조용히 거칠게 혹은 부드럽게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아들의 남성성을 늘 넌지시 시험해 본다. 마찬가지로 아들은 어머니의 여성성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되거나 무의식적으로 최소한 본능적으로 그에 대한 대반응한다. 그래서 어머니와 동일시하거나 구분하려고 저항하는 단순한 관계, 에로스적인 매력과 혐오의 요인들이 아들 안에서 서로 충돌한다. 그래서 아들의 모성 컴플렉스의 상은 매우 복잡해진다. 그러나 나는 그 때문에 아들의 모성 컴플렉스가 딸의 모성 컴플렉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이런 복잡한 심혼의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아직 시작 단계, 개척자적인 단계에 있다. 다른 것과의 비교는 통계적으로 응용 가능한 수치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은 아직 아무 데도 없다. 모성 컴플렉스는 오직 딸한테만 순수하며 덜 복잡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머니에게서 비롯된 여성적 본능의 강화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적 본능의 약화 내지 소실이다. 앞의 경우에는 본능적 세계가 너무 과중하여 자기 고유의 인격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성이 생기고 뒤의 경우에는 본능의 투사가 어머니를 향해 이루어진다. 지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에 만족해야겠다. 즉 딸의 모성 컴플렉스는 여성적 본능을 과도하게 촉진하거나 억제하고 아들의 경우는 부자연스럽게 성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본능을 손상시킨다는 점이다. 모성 컴플렉스는 정신병리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늘 손상과 고통의 개념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개념을 좁은 병리학적 범위에서 끄집어내어 더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서는 동성애 대신 또는 그것과 함께 에로스의 분화가 생겨난다. 이런 방향의 에로스는 플라톤의 향연에 암시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취미와 신미성이 발달하는데 일종의 여성적 요소는 이에 결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여성적 공감 능력이 최고의 완성을 부여하는 교육적인 자질, 또한 좋은 의미의 보수적 정신이며 과거의 모든 가치를 가장 충실하게 보존하는 역사적 정신, 놀랄만치 부드러운 유대를 남성들 사이의 마음에 심어 이어주며 심지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저주로부터 이성 간의 친밀감을 이뤄내는 우정의 소질, 영성적 교회를 현실화하는 종교적 감성의 풍성함, 마침내는 계시를 위해 기꺼이 바치는 그릇과 같은 영적인 수용성 등이 있다. 돈후한적 호색벽의 부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뜻할 수 있다. 그것은 대담하고 거침없는 남성성, 고매한 목표를 향한 야심, 모든 멍청함, 고집불통, 불공정성, 그리고 태만에 대항하는 난폭한 행위, 옳다고 본 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종의 영주에 가까운 마음, 인내력, 굽히지 않는 의지의 강인함, 우주의 수수께끼에도 놀라지 않는 호기심, 끝으로 자기의 이웃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거나 세계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혁명적인 정신이 있다. 이런 모든 가능성들은 내가 앞에서 모성 원형의 측면으로 나열한 신화소에 반영되어 있다. 나는 아들의 모성 컴플렉스를 이미 일련의 논문에서 아니마와 관련해 다뤘기 때문에 모성의 유형을 문제 삼는 남성 심리학은 이 강의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딸의 모성 컴플렉스, 모성성의 비대. 딸의 모성 컴플렉스는 여성성의 비대를 만들어내거나 그에 상응하는 여성성의 위축을 일으킨다는 점이 앞에서 지적되었다. 여성성의 항진이라는 모든 여성적 본능의 강화를 의미하는데 우선 모성 본능이 강화된다. 그 부정적인 측면은 아이를 낳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는 여성이 잘 표현하고 있다. 이때 남자는 분명 부차적인 존재다. 즉 남자는 본질적으로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이면서 아이들, 불쌍한 친척들, 고양이, 닭들, 그리고 가구들로 이어지는 돌봐주어야 할 대상의 하나로 편성될 뿐이다. 또한 그녀 자신의 고유한 인격도 부차적인 것이다. 심지어 그녀의 인격은 대체로 무의식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고유의 인격의 무의식성 때문에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하듯이 그녀의 삶은 다른 사람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그녀는 아이를 갖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완전히 매달린다. 이 아이들 없이는 도대체 아무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데메테르처럼 딸의 소유권을 신들에게서 억지를 써서 얻어낸다. 에로스는 단지 모성적 관계에서만 발달하고
개인적 관계에서는 무의식적이다. 무의식적 에로스는 늘 권력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여성은 모든 경우에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모성적인 자기 희생을 하는데도 실제로 전혀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종종 자신의 모성 본능을 가차없이 권력 의지로 휘둘러 자신의 인격과 자녀들의 삶이 파탄에 이르도록 밀어. 그러한 어머니가 자기의 인격에 무의식적일수록 그녀의 무의식적 권력 의지는 더 강력하고 폭력적이 된다. 이런 유형에서 데메테르가 아니라 바우보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상징이라 할 경우가 적지 않다. 오성적 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키우지 않고 대부분 근원적인 성향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즉 그것은 근원적인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 인정머리 없고 포악한 상태이지만 진실하고 때로는 심지어 대자연처럼 매우 심오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녀 자신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진 오성적 능력의 기질을 평가할 줄 모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깊이를 철학적으로 감탄하기보다 자신이 말한 것을 될수록 잊어버린다. 여기에 여러분들 모성성의 비대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근데 이게 뭐 사극에 보면은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 많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제 왕후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거라든지, 뭐 중국의 역사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또 누구더라 그 무슨 악녀로 알려져 있는 무슨 황후가 있었는데 서태후인가? 네, 뭐 하여튼 거기도 보면은 상당히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이 모성성의 비대라고 말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에 보면, 특히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에로스하고 묘하게 이 권력 의지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아주 부작용이죠. 그렇게 되면 자녀를 독점하는데 그의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그 사랑이 실제 드러나는 것은 권력 의지로 자기 뜻대로 다 움직이는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 문제는 아이들을 컨트롤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 밖에 남편도 의미가 없고 모든 그 자기 자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이외에 역동들은 다 무의미한 것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겠죠. 자기 스스로마저도 어쩌면 별 가치를 안 두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남자는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가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아이를 얻었으면 그것이 그걸로 됐지. 아이를 낳게 한 그 대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지 않겠어요? 모계 사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모계 사회가 그 벌들의 어떤 모습, 수컷 벌들은 그냥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디 동물들에게서도 드러나는 부분인데, 뭐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그, 그 교미할 때 암컷 사마귀가 수컷의 머리를 뜯어먹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 왜 그러냐더니 수컷은 항상 그 암컷 사마귀를 무서워한다네요. 그래가지고 교미할 때 암컷이 자기 앞에 있다 생각하면 두려워서 떨다가 그 곤충도 무서워하니까 그 무서워해서 잘 안 되니까 암컷이 그걸 알고는 머리만 딱 잘라 먹어버린다네요. 그래가지고 새끼 낳는 데만 주력하고 있고 끝나고 나면 이제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래서 아이고 깜짝 그 장면 보고 그 무섭다. 근데 보통 이제 역사 이야기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남자가 또 그런 대상으로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그게 어떤 생명체가 가지고는 이게
이런 모성상이라는 게 원형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뭐 인간에서 나타나는 동물의 곤충에서 나타나는 동물에 나타나는 그런 건지라고 했을 때 어, 다소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생명체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이라는 것을 무슨 그거 자체가 무슨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이질 않아요. 융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원형에서 여러 가지 상들이 나오는데 그 상들은 의식에서 걸러내지 않으면 어떠면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는, 인격 성장으로 가지 않고 완전히 인격 파탄으로 가버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원형 자체가 모성상이건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상들이 있을 텐데, 남성상이건 여성상이건 아니면 모성상이건 신에 대한 어떤 상이건 아니면 셀프에 대한 상이건 이 어떤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형 자체가 의식으로 침입에 들어올 때 의식 자체가 그 원형에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상이나 거기서 오는 이미지나 거기서 오는 또는 관념이나 이런 것들 중에 선택을, 여기서 어떤 식별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출현하는 것을 모두 다 수용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아까 같은 비대한 모성상, 여성성의 비대가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 여성성의 비대로 인해서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까지도 식별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형에서 출현하는 것 자체가, 그것은 어떤 출현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어떤 상을 본인이 원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의식으로 들어와서 자기의 행동을 무의식의 것이 의식으로, 근데 만약에 무의식에 어떤 상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의식이 의식화되지 않는다면 그 무의식대로 우리가 행동을 해버리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올 텐데, 이걸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인격 성장 쪽에서 병리적인 상황이나 파괴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그 주체가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성상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상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파괴적인 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 원형의 얘기를 계속 하면 할수록 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드러나는 거죠. 의식에서 이걸 선별하고 식별하는 기능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원형 자체가 완전히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 원형 자체는 어쩌면 선악의 개념이 없는 로한 원초적인 것으로 보이죠. 거기서는 가치 기준이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원형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거가 중요한데, 의식이 이 무의식의 세계에 압도되는 상황을 어떻게 피하면서 건강하게 통합적인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도전을 여기서 계속 주는 것으로 보여요. 이 원형 자체가 어떨 때는 굉장히 파워풀한 지배의 형태, 권력 형태로 드러나거나 대상을 파괴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질 때 어떻게 이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걸 어떻게 보면은 그 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이브의 원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은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그 당시에는 아담과 이브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브에게는 어쩌면은 역으로 아담이 그 아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뭐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때 일어났던 것이 어떻게 보면 호기심처럼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떤 권력을 향한 그런 뭐 욕망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출현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참 인간이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 시대에 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전부 악할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구에서부터 나온 그런 충동들에 대해서 과연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참 그 아주 인류 역사 전체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는 예,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문화를 창출을 해오고 있지만 우리 누구도 이 본능적인 것이나 원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거기 이런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의 세계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인간이 성숙해 나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본능이나 원형의 피해 거기에 억눌려서 굉장히 병리적인 상황이거나 파괴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래놀이 치료에서는 그 모성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 모래 자체가 이제 돼지,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는, 상징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래상자라고 하는 어떤 안전한 틀. 그래서 그 자체에서 이제 어떤 회복을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그 뭔가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모성에 대한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공격적으로 표출하고 마녀로 표출하고 뭐 엄마상이 막 여러 곳에서 등장하죠. 혹은 이제 상자적으로 보면은 우측 하단 모서리가 엄마를 이 원형이 어떻게 형성돼 있나를 보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 위치를 보는 것도 있거든요, 상자 안에서. 제가 이 만난 어떤 케이스가 생각이 나는데 딸과 엄마 관계가 너무 독특해요. 특히 엄마가 너무나 이렇게 폭군이에요. 엄마로서 폭군이에요. 그래갖고 여기 지금 글을 읽다 보니까 딸이 엄마랑 동일시가 돼서 동일체가 돼갖고 뭐 이렇게 뭐 텅 빈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는데 어떤 문장이 너무나 와닿냐면 딸로부터 어머니가 수혈을 하고 있다. 어머니의 그 얘기가 너무나 이게 끔찍한 거예요. 저는 이게 어디에 있냐면 212쪽 세 번째 줄. 어머니의 삶은 딸에 의한 지속적인 수혈에 의해 그 수명을 연장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많은 그 아이들이 엄마와의 동일시 문제, 또 엄마가 딸을 자기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들. 그래서 분리개별화가 안 된 이런 모녀들이 많이 있어요. 부녀도 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게 원형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머니 하면은 이렇게 어떤 따뜻한 모성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하나 이상화된 어머니만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표상에 의해서 이게 어떤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하는데도 현실에서 되게 많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실제 어머니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유형이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이 입장에서 들으면 엄마가 밉고 엄마 입장에서 봐도 또 딸아이가 밉고 그래요. 각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서로는 이해를 못해. 근데 왜 그럴까? 이렇게 이제 들어가 보면 각자가 바라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핀포인트 할 수는 알 없는데 수 없어요. 왜 네. 이분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딸은 왜 이런 어머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상들에게서 오는 갈등 구조가 있어요.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이 내담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듣다가 저도 모르게 저한테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표상이 자리 잡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될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이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 융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약간 좀 근원적으로 그런 판타지를 우리가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판타지가 그러니까 융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가 원형이라고 하는데 그 원형은 사실은 어머니 상중에는 굉장히 포악한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따스한 어머니도 있고 굉장히 신적인 어머니도 있고 마귀적인 어머니도 있고 온갖 어머니 상이 다 있는데 이게 이 개념 자체를 굉장히 추상화해서 그냥 어머니라는 형식만 원형이라고 보는 거지. 그 내용 자체는 변화무쌍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 모른다니.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떤 연기에 의해서 드러나는 상은 여기 변화무쌍이다. 어떤 것이 우리의 상으로 움직여질지는 모르는 건데 근데 궁극적으로 영원히 있는 상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 자체가 계속해서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한 우리가 상을 가지면서 정서도 따라오고 생각도 따라와요. 근데 이 상 자체가 원래 공한 것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나 어떤 이 이미지,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나에 대한 이미지나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 안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어떤 면에서. 이게 확실하고 영원한 것이고 저 사람은 원래 이 모양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 거라는 개념을 가져버리면 그 대상과는 화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사람은 마법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사로잡힌 거죠. 바로 그 그 생각. 네. 그래서 야, 이 마법이 언제쯤 풀릴 거냐. 아주 좋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금 실제 어떻게 본인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 자기에 대한 이미지, 셀프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도 영원한 게 아니라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다.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이 치유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영원히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지금은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생각이나 그 느낌, 그런 이미지 자체가 원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런 저런 인과에 의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지 또 어떤 방식으로 변해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인터벤션을 한다면 이 사람이 그냥 하나의 연기에 따라서 어떤 원인 인과의 세계 속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어떤 업의 세계 속에서 고생하는데 이 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마음속에 어떤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판타지나 표상, 그걸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려고 되게 애를 쓰다 보니까 어떤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요즘에 내담자들에게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데요. 어떤 느낌과 생각을 굉장히 막 씩씩거리면서 막 기분 나빴다고 이제 걔가 그렇게 얘기해갖고 나를 완전 무시했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고 아주 뭐 난리죠. 근데 순간적인 감정일 수 있다.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구름이 이렇게 나한테 흘러오고 근데 그 구름은 항상 불변하고 가만히 이렇게 멈춰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는 흘러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붙잡지 않고 그걸 좀 내버려 둘 수는 없을까? 뭐 이런 좀 묘한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래, 감정을 흘려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지금 묘하게 이제 불가적인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어떤 면에서 네, 예, 어느 예, 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불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 상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것이 외부에 투사되고 그 투사의 예, 세계가 예, 예.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속에서 불러 일으켜지는 거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제가. 밖에서 누가 뭐라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떤 원형이 불러일으켜진다고 이렇게 용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거 자체를 해답은 아닌 게 그것이 인터서브젝티브하게 서로 이 대상하고 관계에서 불러일으켜지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원래 원형이 그냥 원인은 모르지만 그게 그냥 튀쳐나오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불교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 자체 이 있음의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에는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영원한 실체는 없다. 이게 어떤 무상하다는 거죠. 제법 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입장에서 본다면 네, 이게 틀림없이 어느 가치 판단을 아까 얘기대로 자기의 온고집 속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엄청난 정죄 의식을 가지고 영원한 적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현상들로부터서 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융의 이런 이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정말 어려운 이런 문장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내담자들과 임상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직된 생각과 어떤 하나의 그 문제 해결을 해오는 어떤 대처 양식이 딱 경직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조금 그 융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안전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렇죠. 네.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접근하니까 아주 좋은 그러니까 저지멘탈하지 않아야 된다. 우선 내 마음부터가. 예. 저 사람한테 일어나는 행동 자체가 저 사람도 모르고 있는데 왜 그 그렇죠. 마음이 들었는지를 모르는데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어떤 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긴장돼 있구나. 이 정도로 뭔가 살아오면서 굉장히 딱딱해졌구나. 이게 이런 느낌으로 이분들을 보게 돼요. 특히 초진해서 이렇게 초기 면접할 때. 근데 이분들이 막 어떤 경우는 치료를 정말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고 군기가 바짝 잡혀갖고 온 거예요. 네. 입원을 막 병원에 3번씩 하고 막 이제 처음 2번째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3번째까지 입원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당황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환자구나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빳빳하게 군기든 사람을 제가 당신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우리가 구름이 흘러가듯 이렇게 천천히 한번 오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좋겠다. 그러다가도 또 먹구름이 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쓰러질 수도 있는데 일단 포기하지 말고 일단 같이 가보자.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뭔가 베이스를 깔게 돼요, 자꾸.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이걸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도 실패하는 지점이에요. 그 용도 도저히 이걸 엮어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불가에서도 많은 고성들이 나와서 이걸 다 나름대로 깨치지만 모든 스님들이 어느 한 좋은 깨침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개개인이 자기 일생을 수행하면서 깨쳐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그렇죠. 한 사람이 이걸 다 꿰뚫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임상가로서 우선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만 가지고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왜 어디에서 이게 왔는지를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 현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이게 지금은 굉장히 강렬하지만 조금 있으면 사그러들고 또 다른 생각이 오게 된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길게 어떤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우리 내담자를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적인 상황도 내 마음이 지금 이런 쪽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지만 이것이 잠깐 내 일이고 조금 지나면서 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좀 두고 보자고 내가 여유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일시적이고 그것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어떤 우리 삶의 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불교나 융의 얘기를 다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무의 그리고 유의 세계가 근원적으로 어떻게 움직인다고 이분들은 보고 있는가 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요즘은 좀 해요. 예.